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안녕하세요. 70대 노인 이판호입니다. 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 삶의 이유였고 제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를 파국으로 이끌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들 철식이는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5살 때 한글을 스스로 깨쳤고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구구단을 줄줄 외웠죠. 학교에 들어가니 당연히 반장이었고 중학교 때는 성적 우수상을 해마다 받아왔습니다. 상장을 들고 오는 철식이의 얼굴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누라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철식이 봐. 역시 내 아들이야. 이 녀석은 뭔가 다르다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이판호 씨, 참 복 받았소. 아들이 아주 기특하네. 나중에 크면 틀림없이 출세할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가슴이 뿌듯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죠. 그 칭찬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작은 가방 공장에서 운영했습니다. 직원은 아내와 저뿐이라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죽을 만지느라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밴드를 붙이고 일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철식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면 뭐가 힘들어? 우리 철식이가 잘 되는 게 곧 아버지 성공이야. 아버지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며 아픈 허리를 꼿꼿이 펴곤 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어려서부터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누군가 진심으로 웃어주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아내는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고 했어요. 불과 6개월 만에 그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우리 철식이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만큼은 사람답게 키워주세요. 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철식이가 있었거든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혼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들 도시락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주면 아들은 아버지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크면 아버지한테 정말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잊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대학도 서울의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입학식 날 서울까지 따라가서 아들 모습을 본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판호 아버님, 아드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부럽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철식이는 서울의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었죠. 첫 월급 받아서 저한테 용돈을 보내왔을 때 저는 그 돈을 받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우리 철식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살고 있던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레인이 올라가고 공장들이 문을 닫더니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땀 흘려 일했던
그 공장 부지가 금덩어리로 바뀔 줄은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 땅 팔 생각 없으세요? 평당 가격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 돈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공장을 정리하고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진짜 이제는 살만하구나. 통장 장호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였어요. 고생만 하다간 그 사람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유가 있다 보니 아들놈 장가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아들 명의로 해주니 몇 년 후 철식이는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고 손주까지 보게 됐습니다. 제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우리 수민아, 그때 철식이는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성실히 하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저한테도 자주 안부를 물어왔죠.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수민이가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철식이도 회사에서 승진하고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하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저는 아들 철식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아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아버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 상황이 좀 그래요. 명토의 희망자를 받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어느 회사가 쉽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 이야기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미 사표를 내고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아버지, 주위에 보면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들 많던데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런데 종잣돈이 좀 필요해서요. 처음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십몇 년 다닌 아들이 무슨 일을 못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투자하면 몇 달 안에 2배는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2천, 그 다음엔 1억, 나중엔 몇십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명석한 아들이 들은 정보라고 하니 저도 솔깃하더군요. 초반에는 수익이 나더니 계속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철씨가 그냥 땀 흘려 벌자. 그동안 잃은 돈은 공부했다고 치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원금은 가져와야죠. 그 말에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십몇 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철씨가 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공장에서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날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들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엔 부동산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엔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며 또 돈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 회사 선배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용돈 많이 드릴게요. 그런 대화가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씨가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나는 투자 같은 거 안 한다.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 일이나 제대로 해. 그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자 철식이는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안 왔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바빠서요 라는 말만 하고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죠. 수민이도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저를 찾아온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제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늘 싸웠거든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인색한 건 아닐까? 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는 정말 아들에게 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손주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갑자기 철식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서 아들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 같으면 바로 돈 얘기부터 꺼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이 굴었습니다. 이제 다 정리했어요. 투자고 뭐고 다 그만뒀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취직하려고요. 지금까지 아버지께 걱정만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제 집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며 과일이며 잔뜩 사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요 라며 부엌일을 도맡아 했어요.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심지어 제 발톱까지 깎아주며 아버지 발톱이 너무 두꺼워지셨네요. 제가 정기적으로 깎아드릴게요 라고 챙겨줬습니다. 그런 효도가 몇 개월 계속되자 제 마음도 점점 풀렸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야 진짜 아들다워졌어.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 직장이 부산이라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고? 아버지는 여기 계셔도 되고요. 가끔 부산에 놀러 오시면. 그 말에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결국 나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꼭 저를 버리고 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제 가족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손주 첼로 발표회가 있어요. 꼭 와서 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제가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솔직히 함께 살 마음은 없었지만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전공하는 손주가 무대에서 첼로 켜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이 쓸쓸한 혼자 사리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간절했거든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KTX 타고 내려오세요. 제가 부산역에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철식이 철이 들었구나. 이제야 진짜 내 아들다워졌어. 그날로 저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차를 타려 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찍 나서는 바람에 기차 안에서 계속 대기했습니다. 출발 10분 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들 철식이가 변했고 손주 첼로 발표회도 보러 가고 무엇보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며칠 밤을 설쳐왔습니다. 좌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으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가방 안에는 손주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 근처 백화점에서 산 브랜드 운동화였죠. 비싼 신발이었지만 손주가 첼로 발표회를 한다는데 할아버지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홍삼 세트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대요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좋은 홍삼을 골라 샀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같이 살 가족인데 그 정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제 출발한다는 문자를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휴대폰에 매달린 열쇠고리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몇 년 전 손주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사진관에서 작게 인화해서 코팅 후 늘 가지고 다녔지요. 사진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 제 일상이었거든요. 저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앞자리 젊은 부부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뒷자리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과자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갑자기 헉!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제 휴대폰 열쇠고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회사원 같아 보였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 혹시 철식이 아버님 되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혹감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예? 제 아들을 아십니까? 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철식이 대학 동기인데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좌석 위 선반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어요. 철식이 아버님, 당장 내리세요. 뭐라는 거요? 지금 당장 내리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급함이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장 내리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부산에 가야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박영호라는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설명은 대합실에서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급해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낚아채듯 들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금 아니면 정말 큰일 나요. 박영호 씨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영호 씨가 제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정말 늦어요. 저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사람을 따라 내려야 할까? 하지만 그의 절박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철식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영호 씨가 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따라 일어났어요. 빨리요, 아버님. 우리는 급하게 통로로 나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길을 비켜줬어요. 저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따라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박영호 씨가 급하게 제 팔을 붙잡고 부축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조심하세요. 박영호 씨가 먼저 내린 뒤 제 손을 잡아당겨 도와줬습니다. 저는 무릎이 후들거리며 플랫폼으로 내려섰어요. 가방이 문틈에 끼일 뻔했지만 박영호 씨가 재빨리 빼냈습니다. 후, 저는 플랫폼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영호 씨가 제 팔을 붙잡아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KTX는 곧바로 출발 신호음을 울리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영호 씨는 안도의 숨을 쉬며 저를 부축해 벤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떠나는 기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박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사실 제가 일부러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부러?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네. 그러게요. 오늘 내려가는 것만 알지 몇 시인지 몰랐는데 아까 표 끊고 개찰구를 들어가시는데 꼭 철식이 아버님 같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뭔 짓을 자네한테 했는데 나한테 이러나? 저도 철식이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5억이나 되는 큰 돈이라 꼭 받고 싶어요. 5억?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 건가? 돈을 받겠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억이라니요. 상상도 못한 큰 금액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네, 솔직히 철식이가 정말 똑똑한 놈이라고 믿었거든요. 대학 때부터 워낙 머리가 좋았고 큰 회사도 들어갔으니까 사업 감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째 돈을 안 갚더라고요. 박영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철식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야. 곧 부산에 모시고 가서 돈 받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뭐라고? 우리 철식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거짓말이잖아.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어제 철식이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박영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손주 발표회 핑계로 아버지를 부산에 데려가서 부산 근처 요양병원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명목으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때 재산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도 상가도 다 팔면 30억은 넘을 거다. 5억 정도는 문제 없다면서 웃더라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니야. 우리 철식이가.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에 나를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효도를 하더니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하다가 며칠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같이 살자고 하다니요. 제가 제 아들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믿고 아무 의심도 안 했거든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70평생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었는데 이제는 유일한 피부티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저 같은 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저는 낯선 사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철식이가 나를 병원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미치광이 취급해서 병원에 집어넣으려 했다니. 기찻길로 바로 뛰어들어 이 더러운 목숨이라도 끊으면 이 슬픔이 가실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박영호 씨가 걱정스럽게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흑흑, 내 재산이 그렇게 탐났나? 아들이, 친아들이, 어떻게 그래?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 발표회도 거짓말, 같이 살자는 것도 거짓말,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니 박영호 씨는 어디서 청심환이랑 생수를 사가지고 와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지나가는 승객들도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재산 관리도 단단히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박영호 씨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야겠지. 요양원이 뭐고 일단 다시 알아보고 내려가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들과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 속에서 아들놈을 지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지금껏 굶긴 적도 없고 하고자 하는 공부 다 시켜주고 장가도 보내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도대체 자식놈들이 부모에게 뭘 맡겨둔 사람처럼 굴다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다. 예?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철식이가 정말 어떤 놈인지, 내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아버님,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면 어때?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병원에 집어넣으려 했다고?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 했다고?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이 뭘 하려는지 똑똑히 봐야겠어. 하지만 영호 씨, 나와 함께 부산에 가주겠어? 박영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이 가면 될까요? 자네 돈도 받아야 하잖아. 그리고 나 혼자서는 무리야. 자네가 증인이 되어줘. 저는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KTX 표를 끊기 위해서였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놈을 제대로 혼내주겠어. 아들이고 뭐고 이런 짓을 하는 놈은 용서할 수 없어.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부산에 가서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그놈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부산 행표 2장을 끊고 대합실로 돌아왔을 때 박영호 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통화해보세요. 전화를 받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현장에서 아드님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화를 내지 마시고 연기하세요. 구체적인 자백을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차에 타셔서 박영호 싸와 통화를 끊지 마세요. 옷 안쪽에 넣어두시면 아드님과 대화 내용 다 들립니다. 박영호 씨가 뒤에서 다른 차로 따라간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알겠소. 내 아들이 어떤 놈인지 확인하는 것뿐이니 너무 긴장들 하지 맙시다. 제가 전화를 끊자 박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확인하시고 정말 사실이면요. 법대로 해야지. 그러려고 가는 건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에 서니 아들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이쪽이에요. 박영호 씨의 말을 들었지만 막상 아들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정말 그럴 리가 없어. 박영호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자식을 믿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철씨가. 저는 힘겹게 짐을 들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제 가방을 받아들며 친근하게 어깨를 감쌌어요. 아버지, 오느라 힘드셨죠? 이제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역시 제 아들이에요. 박영호가 뭔가 착각했나 보네요. 아버지, 수민이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며칠째 첼로 연습만 하고 있다니까요. 손주 이야기를 하는 철식이의 얼굴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아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게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기차 안에서 박영호 씨한테 아들의 사기 행각을 듣고 나니 온몸이 다 떨렸거든요. 아들놈은 명문대, 대기업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지인들을 속였더군요. 곧 인수합병이 있다, 내부 정보다 하며 돈을 끌어모아 날려버렸고 없는 스타트업 지분을 팔아치우며 상장을 미끼로 삼았다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진 상가 부지가 재개발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지인들 돈을 모아 쓴 정황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뻔뻔한 사기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 올랐습니다. 제가 내막을 아는지 모르고 연신 싱글벙글하는 아들놈의 면상을 계속 보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요. 손주 발표회 같은 건 애초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어색한 구석이 있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몸짓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걸 보니 정말 몇 달 동안 저에게 보인 효도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놈이 정말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아직 마지막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박영호 씨가 잘못 들었거나 철식이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건 아닐까 하는 한 줄기 희망 말이에요. 그러나 그 희망은 서서히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아들이 끌고 온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트렁크엔 이미 뭔가가 잔뜩 실려 있었는데 아마 요양원 입원 관련 서류들이겠죠. 성년 후견인 신청서나 치매 진단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역겨웠습니다. 발표회장까지 얼마나 걸리냐.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조금 멀긴 한데 아버지, 잠깐 들를 때가 있어요. 검진을 좀 받으셔야 해서요. 검진이라니요. 요양원 입원 수속을 검진이라고 포장하는군요. 정말 치밀한 놈이었습니다. 검진? 네,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하셔야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군요. 제가 언제 몸이 불편하다고 했나요?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환자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차는 부산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상가와 아파트가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논밭과 산길만 보였습니다. 박영호 씨 말대로 정말 외딴 요양원으로 가는 게 확실해졌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 저를 집어넣으려는 거겠죠.
그래야 나중에 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니까요. 저는 오히려 멍청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철 씨가 발표 회장이 이렇게 멀리 있나? 요즘 좋은 문화시설들이 다 외곽에 있어요, 아버지. 조용하고 환경도 좋고요. 아직도 발표 회장이라고 우기는군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작정인지 궁금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인네라고 하지만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40여 분이 지나도 차는 계속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혹 낡은 펜션이나 농가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문화센터가 있다고? 이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들의 손을 보니 운전대를 악쥐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걱정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겠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철식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 요양원에 곧 도착한다고 연락하는 거겠죠.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냐? 아, 그냥 발표회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힐끗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하얀 택시 한 대가 따라오더군요. 박영호 씨였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휴대폰으로 박영호 씨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만난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제가 한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드라마 속 한 장면 같더군요. 이런 걸 아들놈이라고 품 안에서 키웠나 싶고 분노와 허망한 속상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20여 분이 더 지나자 차는 정말 외땅 옷에 있는 낡은 3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평화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왔군요. 박영호 씨가 말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을씨년스러웠어요. 이런 곳에 저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니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철씨가 여긴 뭐 하는 곳이냐? 아버지,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검진도 받고 시설도 보시고요. 아직도 검진이라고 우기는군요.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여기가 손주 발표 회장이냐? 이건 요양원이잖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철식이는 표정을 바꿨어요. 그동안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삽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재산을 다 움켜쥐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투자 실패로 빚이 몇십억이에요. 회사에서도 잘리기 직전이고요. 집도 주차장도 상가도 다 제 몫이에요. 정말 이런 말을 하는군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제 몫이라니요. 이게 제가 키운 아들입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몫이라고? 그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거다.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은 다 제가 물려받을 건데 차라리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게 낫죠.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다 제 앞으로 옮기면 돼요. 이 녀석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군요. 성년 후견인 신청까지 다 준비해뒀다니요. 치매나 뇌손상, 지적장애 등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해주는 성년 후견인이라니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도 온전한데 이놈이 돈 때문에 이런 짓을 꾸몄다니. 당장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고 싶지만 꾹 참고 살살 달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손주 발표회는 같이 살자는 것도 몇 달 동안 효도한 것도 당연히 다 거짓말이죠. 아버지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한 핑계였어요. 특히 손주 발표회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죠. 아버지가 절대 거절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 감정을 이용해서 저를 속인 걸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영호 씨 말을 들었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직접 아들 입으로 들으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괴물이었다니요. 너 정말 내 친아들이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70평생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아버지 재산도 결국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지금 받나 나중에 받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서 빼앗는 것과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게 똑같다고요? 이 녀석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정말 박영호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집어넣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보람이 있었네요. 이제 이놈이 어떤 괴물인지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요양원 앞에서 아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얌전히 들어가세요. 그래야 저도 살고 아버지도 편해져요. 그 손길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모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발톱을 깎아주며 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던 그 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마치 짐을 끌듯이 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이 불효자식아, 네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내 재산을 훔치려고? 아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나 좀 도와줬으면 이런 꼴 안 났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못해준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고 대학 보내주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장가 보낼 때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냐? 그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할 의무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요. 제가 공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으로 해준 모든 게 당연한 것 아니요. 의무. 그럼 지금 네가 하는 짓은 뭐냐? 부모를 속이고 병원에 집어넣는 게 자식의 의무냐? 아버지가 투자하라고 해도 안 하시고 도와달라고 해도 매번 거절하시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했어요. 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빚이 몇십억인데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왜 아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투자 안 해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의 빚을 안 갚아준 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투자 실패한 건 네 책임이야. 내가 왜 네 빚을 져야 하냐? 그럼 아버지 재산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다 제게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똑같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부모도 도덕도 양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뿐이었어요. 너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냐? 언제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을 했던 거냐?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요. 친구들 아버지는 다 사업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우리 아버지만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창피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게 창피했다고요?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제가 창피했다고요? 창피해서 그랬구나.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창피해서. 지금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대박 나신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우리도라니요. 제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해진 거죠? 요양원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원장이라는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방도 준비되어 있고 서류도 다 갖춰져 있어요.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서요. 치매 진단서도 이미 준비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치매 진단을 받았나요? 원장이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지난주에 병원 갔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아버지, 봐요.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치매 증상이 맞아요. 이놈이 제가 기억 못한다고 우기더군요.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그 자리에서 꼭 죽을 것만 같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이판호 아버님!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박영호 씨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박영호 씨가 나타나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야, 박영호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돈 받기 싫어? 그래, 그 더러운 돈 받기 싫다. 이철식, 네가 한 짓 다 봤다. 아버지 요양원에 넣고 재산 정리한다는 말 전부 다 들었어. 박영호 씨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대화도 전부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할 거야. 아들은 순간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얼어붙은 채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 지금 아버님을 강제로 끌고 와서 요양원에 집어넣으려던 것도 오해냐? 박영호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외쳤어요. 네가 내 아들이라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0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를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게 뭐냐.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임종 직전에 우리 아들만큼은 사람답게 키워주세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괴물을 만들어내다니요. 저는 아들이 모든 것 받아들이고 순순히 경찰에 잡힐 줄 알았는데요. 그때 아들은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차 쪽으로 뛰어갔어요. 잡아! 도망간다! 박영호 씨가 외쳤지만 아들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고 급하게 후진하더니 골목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차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박영호 씨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제 희망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아내가 죽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 놈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제 모습을 보던 박영호 씨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괴물을 키운 건 저였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조서를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악몽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한 것도, 요양원에 집어넣으려 한 것도,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도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답이 없더군요. 그렇게 부산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도망자 신세가 된 아들 때문에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아내 사진을 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 문틈으로 내다봤더니 세상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몇 날 며칠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기름기로 욱눅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반성하는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경찰에 쫓기는 몸이면서 말이에요. 너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하냐? 아버지, 제발요. 추워요. 먼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들은 몸을 떨며 말했어요. 그날 밤 공기가 차가웠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어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니까 말이죠. 저는 결국 문을 열어줬어요. 아들은 후다닥 안으로 들어오더니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경찰이 너를 찾고 있다는 거 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예요.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왔냐? 경찰한테 잡히고 싶냐? 아버지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그 말에 제 속이 뒤틀렸어요. 이 상황에서도 또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아들은 거실 중앙으로 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근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또 시작이군요. 그 한 번만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철씨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난번에 나를 요양원에 넘기려고 했던 게 꿈이었냐? 내 재산을 네 손으로 다 빼돌리려던 게 다 잊혔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버지, 그건 제가 순간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만 넘기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실수라니요? 몇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한 게 실수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실수? 몇 달 동안 효도하는 척 하면서 나를 속인 게 실수냐? 손주 발표회 거짓말한 것도 실수고? 아버지,
그때는 정말 급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변명이군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부모를 배신한다고? 아버지, 과거 일은 됐고요. 지금이 중요해요. 저에게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거기서 새 출발할 수 있다고요. 이놈이 또 돈 얘기를 하는군요. 수배자 신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 돈만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돈이 문제야? 너 정신이 있냐?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냐? 아버지, 제발요. 이대로 있으면 저 정말 감옥에 가요. 그럼 아버지도 창피하시잖아요. 아들이 범죄자라고 소문나면. 이제는 저를 협박하는군요. 아들이 범죄자가 되면 제가 창피할 거라며 말이에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5천만 원쯤이야. 그 말에 제 속은 뒤집혔습니다. 반성하는 줄 알았는데 또 도와달라는 소리였어요. 지금 이 상황이 반성하는 거냐? 그리고 손주 발표회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그럼 수민이는 어디 있냐? 수민 엄마는? 제가 쏘아붙이자 아들은 눈을 피했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건 저 이혼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혼? 아들은 바닥만 보며 중얼거렸어요. 몇 년 전부터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랑 제 애미는 지금 분당 어디에 있다는데 주소는 저한테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고 거짓말하고 손주와 며느리를 핑계 삼아 저를 속이고 요양원까지 끌고 가려 했던 거였어요. 아니, 그럼 수민이랑 어미가 저번에 집에 왔잖아. 그때도 이혼이야? 네, 여기라도 와야 용돈도 받고 하니까 집 앞에서 만났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주까지 대동해서 저를 속였다니요. 너 정말 미친놈이구나.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아버지,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아들은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불효자식아, 네가 나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네 엄마의 마지막 부탁까지 짓밟았구나.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죽어가면서도 우리 아들만은 사람답게 키워달라고 했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사람 피를 빨아먹는 사기꾼이 돼버렸어. 아들은 여전히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은 제가 중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에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네가 중요하다고? 네 엄마보다 네가 중요하다고? 이 천벌받을 놈아. 아버지, 다 아버지 탓이에요. 늘 공부만 시키고 기대만 하고 제가 실패하면 나무라고.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놈은 끝까지 책임을 돌리고 반성할 마음조차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내 탓이라고. 네가 투자 실패한 것도 내 탓이고 빚진 것도 내 탓이고 나를 속인 것도 내 탓이라는 거냐?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돈을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저는 그 말에 일말이라도 남아있던 정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빨리 죽으라니요. 진짜 금수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널 잘못 키웠어. 이런 괴물로 만든 게 내 잘못이야. 아들은 제가 인정하는 줄 알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긴 개뿔. 너 같은 놈은 감옥에 가서 반성해야 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형사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저장해 놓았기에 버튼을 쉽게 누를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들놈이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도 몸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수배자가 여기 있다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설마. 여보세요? 경찰서죠? 수배자가 제 집에 왔습니다. 여기 주소가 말이죠. 아들은 벌떡 일어나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결국 손목이 잡히고 저를 바닥에 눕히고 힘으로 누르더군요. 아버지, 안 돼요. 끊으세요. 다 큰 아들놈을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더군요. 결국 핸드폰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뺏어든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떻게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친아들? 친아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냐? 친아들이 부모 재산을 훔치려고 하냐?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도리가 있어. 근데 넌 이미 그 선을 넘어섰다. 그 말에 아들은 씩씩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마치 저를 때릴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맞아 죽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워서.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내겠다고. 그 놈과는 영원히 인연을 끊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모라는 게 뭔지, 자식 놈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렇다고 잡히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추자 아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뒷문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이미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몇 초 만에 제압당했습니다. 놔달라고. 저 영감탱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들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차분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철식 씨 맞죠? 사기죄, 납치유인 미수, 불법 감금 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신데요. 아니에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박영호 씨한테 5억을 사기친 건, 아버님을 속여서 불법 요양원에 감금하려 한 건, 가짜 치매 진단서 만든 건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 요양원도 무허가 시설로 드러났고요. 저 늙은이가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 연행되는 순간까지 아들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다 아버지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절대 용서 안 해.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요양원 원장과 직원들도 모두 검거됐습니다. 가짜 진단서 발급, 무허가 운영 등으로 전부 기소될 예정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잡혔다고요? 네, 박영호 씨가 제보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 요양원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었거든요.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분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날 부산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노인들도 그 요양원에 갇혀 생을 마감했겠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호 씨가 찾아왔어요.
재판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철식이가 그동안 사기친 피해액이 총 1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100억? 네, 아버님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요양원이랑도 몇 년 전부터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큰 사기꾼이었다니요.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변호사 말로는 최소 5년에서 8년은 나올 거라고 해요. 사기 죄에다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액도 크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밥 한 숟갈도 못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거다. 그렇다면 이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제가 자란 보유권에 18억을 기부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이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쓰이길 바랐어요. 원장님, 부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 아들처럼 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도리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곁에서 끝까지 싸워준 박영호 씨에게는 5억을 보답으로 건넸습니다. 이미 아들놈이 돈을 다 써버려 받지도 못했더군요. 박영호 씨, 이건 당신 몫이야. 내 생명을 구한 값. 아버님, 안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못 받을 각오로 형사소송했습니다. 아니야, 넣어둬. 내가 이래야 마음이 편해. 어떤 사람이 역에서 무작정 나를 기다리겠나. 안 그래? 네? 따지고 보면 그날 자네가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암담하네.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는 몇 년 후 진학하게 될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2억을 따로 마련해 보냈습니다. 박영호 씨 덕분에 며느리와 손주가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면 오히려 제가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 노후를 위해 5억만 남겨두었습니다. 집 한 채와 생활비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재산 정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제 돈을 노릴 이유도 없었고, 저도 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본 아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들이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면회 와주세요. 저 정말 반성할게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본관당 앞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도 울어서인지 흘릴 눈물도 나오지도 않더군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놈 신고해놓고 편히 잘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거기서 뉘우쳤으면 좋겠네.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박영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거든요. 아들 일로 온 동네가 시끄러웠고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버님,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더 안 좋아져요. 박영호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요. 외곽에 낚시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운영만 하면 꽤 괜찮게 꾸려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뭘 더 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박영호 씨,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사업을 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저 세상 가지 뭐.
안 됩니다, 아버님.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해요. 이대로 계시면 정말 우울증에 걸려요. 박영호 씨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기라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결국 저는 박영호 씨와 함께 그 낚시터를 보러 갔어요. 차로 1시간 정도 나가니 정말 경치 좋은 곳이 나왔습니다. 강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낚시터였는데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고 물은 맑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아버님? 정말 좋은 곳이구나?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니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남아 있는데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저는 낚시터를 인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어요. 낚시 장비도 제대로 모르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요령이 생겼어요. 미끼 준비하고 낚시 자리 안내하고 간단한 음식도 준비해서 내드리고. 처음엔 손님도 드물었지만 서서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있었고 평일에는 혼자 오셔서 조용히 낚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낚싯대 던지며 웃고 떠드는 소리, 잡은 고기를 자랑하는 소리. 그 속에 섞여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순수한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낚시터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아프다며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직도 돈 타령을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반성은커녕 여전히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났을 텐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아이와 인연을 끊었구나 싶었습니다.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강가에 앉아 찌를 바라봤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물고기가 잘 잡히네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날이었거든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된 좋은 날이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강 위로 바람이 스치고 찌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물결 위로 황금빛이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어요. 그 순간 비로소 제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70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아내 사진을 품에서 꺼내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당신. 이제 편히 사세요. 말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고 낚싯대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낸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누르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로만 살지 않으려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제 두 손으로 벌고 제 두 발로 걸으며 제 마음이 가는 곳에 베풀며 살아가려고요.
언젠가 저 세상에서 아내와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